설득의 법칙 5. 권위의 법칙.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미국 보건성의 보고에 의하면 환자의 투약 과정에서 매일 평균 12%의 실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투약 과정상의 실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템플 대학의 약학과 교수인 코헨과 데이비스의 저서인 사고 원인과 대응에 의하면 투약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병원 근무자들이 환자 주치의의 지시에 너무도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많은 투약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현상은 병원의 환자, 간호사, 약사,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들이 담당 주치의의 처방전을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헨과 데이비스에 의해 지시된 사례를 보면 귀에 염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주치의가 환자의 오른쪽 귀에 투약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투약을 위한 처방전에 Place in right ear 가로 열고 오른쪽 귀에 투약하시오 가로 닫고 라고 쓰는 대신 의사는 약식으로 Place in R ear라고 적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든 당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Place in rear 가로 열고 뒤에 즉 항문에 투약하시오 가로 닫고 라고 오해하여 귀에 넣어야 할 약을 환자의 항문에 직접 넣고 말았다. 귀에 염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항문에 투약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환자나 간호사 어느 누구도 이 처방전에 의의를 달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다가 인근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기억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당신이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그 연구에 흥미를 느껴서 실험의 책임 연구자인 밀그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실험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가정해보자. 약속한 대로 당신이 실험실에 도착하자 두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연구의 진행자로서 하얀색 실험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자원자였다.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담소를 마친 후에 연구자는 실험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당신이 참여할 실험은 학습과 기억에 있어서의 징계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원자 중에서 한 사람은 학습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의 임무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서로 관계가 깊은 두 단어의 쌍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한편 또 다른 자원자는 선생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의 임무는 학습자의 단어에 대한 기억력을 테스트하여 그가 실수할 때마다 전기 충격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었다. 연구자로부터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당신은 약간 당황하였다. 더군다나 제비뽑기에서 당신이 학습자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결정되자 당신은 더욱 초조해하였다. 실험에 참여하여 전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실험에 참여할 것을 거절하고 그냥 나가버릴까 하고 한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사회적 위신을 생각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다. 나중에라도 실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그만두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실험은 시작되었고 당신은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서로 관계가 깊은 두 단어들을 기억하는 학습을 하게 되었다. 일정 시간 동안 당신이 학습을 끝마치자 연구자는 당신을 의자에 앉힌 뒤 줄로 묶고는 당신의 팔에 전극을 연결하였다. 당신은 전기 충격이 얼마나 강할 것인가를 염려하여 연구자에게 전기의 강도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답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를 전기 충격이 순간적인 고통은 주지만 절대 영구적인 조직 손상은 없다고 하였다. 이 말과 함께 연구자와 선생은 당신만 실험실에 홀로 남겨둔 채 옆방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선생은 인터폰을 통하여 당신에게 질문을 하였고 당신이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당신은 실험의 진행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선생은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서
당신의 답변을 잠깐 기다렸다가 만일 틀린 답을 말하면 당신이 받게 될 전기 충격의 강도를 말해준 다음 전기 레버를 잡아당겨 실제로 전기 충격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당신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사실은 틀린 답을 재차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의 강도가 15볼트씩 높아진다는 점이었다. 실험의 초기 부분은 그리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신은 비교적 문제를 잘 맞춰 나갔으며 혹시 틀린 답을 말했다 하더라도 전기 충격의 강도가 약간 짜릿할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 실수를 거듭하게 되었고 전기 충격의 강도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충격이 가해지자 당신의 집중력은 점점 산만해져서 더욱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욱 높은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전기 충격의 강도가 75볼트, 90볼트, 그리고 105볼트에 이르자 당신은 끙끙거리면서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20볼트에서는 전기 충격이 너무 강해서 당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인터폰을 통하여 선생에게 항의하였다. 선생이 150볼트의 전기 충격을 가하자 당신은 마침내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만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실험을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그러나 선생과 연구자는 당신의 말대로 당신을 실험실에서 내보내주는 대신 당신에게 계속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 깜짝 놀라서 엉겹결에 그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이 또 틀린 답을 말하게 되었고 선생은 어김없이 165볼트의 전기 충격 레버를 당겼다. 당신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커다란 공포가 갑자기 몰려왔다. 당신은 전기 충격에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을 질렀다. 실험실 벽을 걷어차기도 하였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다. 선생은 당신의 애원과 탄원과 반항을 모두 묵살한 채 270볼트, 285볼트, 그리고 300볼트까지 전기 충격의 강도를 어김없이 올리고 있었다. 거듭되는 전기 충격에 의해 마침내 거의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애걸복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전기 충격에 따라 이따금씩 몸을 움찔거릴 뿐이었다. 선생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연구자가 실험을 중단해 주기를 당신은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선생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완전히 무시한 채 질문을 계속하여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아마도 전기 충격의 강도가 이제는 400볼트쯤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가물가물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망연자실하여 혼자 중얼거렸다. 왜 실험을 중단하지 않는 거지? 선생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